오늘은 신적, 인간적 학문의 본능과 진보에 관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제2권입니다. 139쪽에 국왕폐하 전상수입니다. 이것도 그랬죠. 폴리페스 비슷하게 국왕한테 아부해가지고 자기의 학문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보면 140쪽의 한 5번째 줄쯤에 학문의 정진과 진보를 위해 역대 국왕과 그 밖에 여러 인물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해왔고 수행하여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이해해 보면은 기초 원리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상이 충분할 것, 지도가 올바를 것, 노동이 협동적으로 진행될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3 중간에 학문에 유익한 업적이나 활동은 세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문하는 장소, 학문을 위한 책,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 그 다음에 142쪽에 장수와 관련된 얘기는 이거 기구 설립, 건물 짓고 이런 자산 기부 이런 등 있고요. 그 다음에 책과 관련된 거는 5에 보면은 도서관과 새로운 판본을 내는 일. 그 다음에 643쪽에 학자에 관한 사업은 학자의 지위를 높이고 학자를 후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발견된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를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일. 그 다음에 다듬어지지 못한 학문 분야에 관한 저술하고 연구할 학자를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일. 여기 보면 우리가 좋아할 있죠. 이 보수를 좀 많이 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8에 보면은 유럽 내에 설립된 다수 유명한 칼리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학들이죠. 여기 보면은 전문 직업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같이 기계와 과학을 마음껏 두루 설명할 수 있도록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게는 무척 기이해 보입니다. 세계 최초 중세 최초의 대학의 설립 연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게 캠브리지 대학만 명확해요. 캠브리지 대학은 왜 명확하냐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걸 짜고 나와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설립했단 말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을. 그래서 연도가 정확하게 있어요. 1209년이죠. 세계 최초의 대학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 직업을 위하여 설립됐다고 그랬죠. 최초의 대학이 볼로나 대학이죠. 이태리에 있는 것. 여기서 제일 먼저 탄생한 학문이 법학부입니다. 이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이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학부가 먼저 들었었고,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살레르노 대학 이태리에 있는 그게 의학부예요. 그 다음에 노트르담 프랑스에 있는 신학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학, 의학, 신학 이렇게 먼저 생기고 그 뒤에 이제 철학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가. 그 다음에 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팔다리는 무슨 일을 수행하잖아. 근데 위장은 일을 수행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위장이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144쪽의 5번째 줄에 철학이나 보편학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철학이나 보편학이.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가장 유능한 책임자를 교수로 발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 진정 학문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145쪽의 마지막 줄에 다이당의 군법을 준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이나 군수품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로 하면 교수와 전문 직업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고 전문 직업인은 실제 일선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겠죠. 이게 아까 다이당의 군법의 준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은 제일 11의 마지막 줄 부분에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꾼이며 세자비며 어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상당한 금액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처분에 맡겼고 그 득택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사를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또 대학의 관리자들 회비를 잘할 것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게는 오류라고 생각하는 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8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그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너무 빨리 너무 미성숙한 조건에서 논리학과 수사학을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리학과 수사학은 제일 뒤에 배워야 되는데 어렸을 때 배운다는 그런 얘기죠. 논리학은 판단을 위한 것이고 수사학은 장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 149쪽 밑에 세 번째 줄에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대학의 실습 과목에서 제가 발견한 결함으로 발견법과 기억법을 동떨어진 것으로 만든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토론 실습이 미리 준비된 말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여지가 없어지며 토론 실습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억할 내용이 별로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해 두는 일과 발견하는 일, 즉 메모와 기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실습이 실제와 가깝도록 진행된다는 것은 언제나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앞에서 읽은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것은 국왕의 일입니다. 이게 152쪽에 15회죠. 7번째 줄점에. 그 다음에 이런 일, 154쪽에 마지막 일부는 호기심이나 채워줄 뿐 거의 쓸모없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 추진하기 하고 이룩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기 힘들어도 특별한 사람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도 여럿이 합동하면 수행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국왕을 부추기는 그런. 그 다음에 1장을 봅시다. 이래놓고 이제 국왕표 전상서 이렇게 쓰고 1장 인간적 학문, 신적 학문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 학문에는 인간의 오성의 세 기능과 각기 관련된다. 그래서 역사학,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철학 이렇게 나눴죠. 역사학은 기억력에 해당되고 시는 상상력에, 철학은 이성에 상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적 학문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된다. 역사학, 시, 철학 이렇게 분류했듯이 분류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신학도 교회의 역사, 신성한 시인 비유담, 시죠. 비유담. 그리고 거룩한 계리나 교율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역사학, 시, 철학처럼 신적 학문도 이렇게 분류된다는 거죠. 그렇고 역사학에는 자연에 관한 것, 시민사회에 관한 것, 종교에 관한 것, 그리고 학문활동, 문필활동에 관한 것이 있다. 네 분야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네 번째 것은 아직 결핍된 상태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학문활동에 관한 것, 역사학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156쪽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학문의 역사를 구성하고 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줄에 학자들이 학문을 이용하고 편리함에서 보다 현명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신학자를 현명하게 만드는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들 그 중세 유명한 교부죠. 라기보다는 교회사를 빈틈없이 읽고 관찰하는 일이다. 이리듯이 학문에도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의 역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연의 역사. 아까 역사 이야기하면서 자연, 시민사회, 종교, 그 다음에
학문 활동에 했잖아요. 근데 자연의 역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정상 경로에 있는 자연을 다루는 역사학, 그다음 정상 경로를 벗어난 자연을 다루는 역사, 그리고 변화된 혹은 개조된 자연을 다루는 역사학이 그것들이다. 이 셋은 각각 일반 피조물의 역사, 갱이룡의 변이의 역사, 기회의 역사학으로 부를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정상 경로에 있는 자연을 다루는 역사학은 괜찮은데 나머지 두 역사학은 빈약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158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자연의 변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구적인 연구 덕택에 명예를 얻은 것으로 많은 기담 편집자들이 그러하듯 호기심 많고 허황된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에는 보다 중요한 두 가지 대의가 있다. 첫째는 평범하고 익숙한 사례만 의존하여 구성하는 공리나 견해의 편파성을 교정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네의 갱이야말로 갱이론 기회를 정립하기 위해 가장 근접한 정보와 통로를 선물한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5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이죠. 만들어진 자연, 즉 가공된 자연, 미케니컬 자연을 다루는 역사학을 살펴보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편찬서는 친숙하고 평범한 실험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수공기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거나 깊이 성찰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162쪽의 세 번째 줄에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대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물의 본성은 그 가장 작은 부분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6에 보면은 내 판단이 얼마가 무기를 가진 것이라면 수공기의 역사학은 무엇보다도 자연 철학을 위한 근본적인 용도를 갖는다고.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은총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내가 말하는 자연 철학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거죠. 자석은 보면은 북쪽으로 항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교는 자석을 갖다 대면 세막대기가 아닌 세 바늘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작은 걸 이용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163쪽의 네 번째 줄에 인간의 참모습을 그를 완벽하게 구속할 때 비로소 인식된다. 그 다음에 자연의 진행 과정과 변화는 자연을 자유롭게 놔둘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회로 실현과 구속을 가할 때 비로소 충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아까 프로테우스처럼 인간의 참모습을 구속할 때 비로소 인식됐다고 그러죠. 프로테우스도 붙잡아 결박이 되기까지는 모습을 계속 바꾸지 않았던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앞에서 자연에 대한 역사학이 했는데 옛날 시민사회에 대한 역사학이죠. 시민사회에 대한 역사학은 세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원기록, 완전한 기록, 그리고 유물이죠. 이걸 조각에 비교하면은 원기록은 미완성품, 완전한 역사학은 완성품, 그 다음에 유물은 훼손된 작품으로 비교했죠. 그 다음에 이 원기록, 즉 예비적 역사학은 두 종류로 구성된다. 하나는 비망록, 영어로 commentary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어사록, registers 되어 있고요. 비망록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추이를 진행된 그대로 적어준 것이라고 그랬고요. 어사록은 다양한 공적 행위를 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6조 계속해서 그 다음에 5월 볼까요? 밑에 세 번째 줄에 규범적이고 완전한 역사 해결은 세 종류가 있다. 각 종류는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구별된다.
시간, 시대를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연대기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건 정기. 그 다음에 행동을 대상으로 삼는 역사. 이건 서사라는 얘기죠. 혹은 보고라고 불릴 수 있다. 절대적인 종류의 역사수로 높은 평판과 영예를 얻은 것은 연대기이다. 그러나 유용성과 효용성 면에서는 정기가 연대기를 능가하며 진실성과 성실성 면에서는 서사가 연대기를 능가한다.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보면 그리스와 로마는 상당히 이런 그 시대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70쪽에 뭐 여섯 번째 줄에 근대사에서는 극소수의 역사 기록만이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평균 수준 이하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 연대기 봤으니까 정기를 살펴볼 차례다. 173쪽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덕의 존경을 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따라서 정기 서술도 예전처럼 빈번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뭐 그런 정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175쪽에 10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특정한 행동을 전하는 서사와 보고의 경우에도 더욱 건면하게 분발할 것이 요구된다. 위대한 행동은 반드시 훌륭한 기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1에 보면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역사학 분야가 남아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연보와 일지로 짝지은 분야다. 연보는 국가 일에 어울리는 것이고 일지는 비교적 사소한 행위의 사건에 어울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보면은 그 176쪽 12에 보면은 한편 일부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사용해온 기록 형식이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삽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77쪽에 정치적 논평과 관찰을 역사 서술로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삽입하는 바. 이런 논평과 관찰은 각 조치의 의도를 밝히는 데 주안을 둔 것이다. 그 다음에 13에 보면 이와 비슷하게 여러 학문화를 뒤섞은 역사학에는 또 다른 형식도 있다. 우주지의 역사학이다.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을 다루는 자연사가 주민의 통치, 주거, 풍속 등을 다루는 시민사의 역사와 혼합되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항해, 하늘을 모방하고 할 수 있고 대항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179쪽에 보면은 14회 두 번째 줄 이렇듯 항해와 발견에서의 진척은 나침판이 발명되고 지구가 둥그니까 항해가 가능했을 거고 이런 진척은 지식 전반에 걸쳐서도 진보와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해 그리고 고대 학문의 부흥기에 비해 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이게 아까 그 시민사의 역사,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역사학이다. 종교 역사학입니다. 종교 역사. 종교 역사학은 시민사회의 역사학과 동일한 구분법에 귀속되지만 원기록, 완전한 기록, 유물 이렇게 분류했었죠. 그래서 종교 역사학은 교회사, 예언의 역사, 그 다음 섭리의 역사 이렇게 있죠. 교회사는 뭐 박해받는 교회, 옮겨다니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등 교회 여러 상태를 기술한 것이고 182쪽 두 번째로 예언의 역사는 예언과 성취라는 수로 관련된 두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다음에
182쪽 계속해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는 섭리의 역사이다. 이 역사를 검토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여 드러내신 의지와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신 의지 사이에 놀라운 상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네 번 4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그에 대해 역사의 보조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말과 행위죠. 말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서적이나 기록은 역시 세 종류다 해서 184쪽 첫째는 웅변, 둘째는 편지, 셋째는 토막연설이나 검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은 논의를 마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간의 오승에 대응해서 그 인간의 학문을 그 역사, 시, 철학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네. 아까 역사는 기억에 대응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억에 상하는 분야가 역사가 되겠죠. 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나오겠죠. 4장에 보면은 이제 시 할 차례죠. 앞에 역사에서니까 시는 그 표현의 정형과 리듬에서는 대체로 제한되지만 나머지 측면에서는 대단히 자유롭다. 이 점에서 시는 상상력에 상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역사는 기억에 상하는 학문 분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를 189쪽에 속성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시를 분류하면 서사시, 극시, 비유시 등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서사시는 역사학을 과장된 형태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극시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역사학이라 할 수 있다. 비유시는 오직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서사 형식이다. 이런 종류의 비유적 지혜는 고대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솝우화, 칠해닌의 검언, 상행의 사용 등이 예로 들 수 있겠다. 비유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비유는 오늘날의 190조 한 다섯 번째 줄쯤에 오늘날을 포함한 모든 시대에 걸쳐 풍부한 생명력과 활력을 유지한다. 비유시의 또 다른 용도란 밑에 세 번째 줄에 그 내용을 감춰서 알기 어렵게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우화 이야기가 나오고 (192쪽에) 뭐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또 다른 예로는 아킬레우스가 반인반마 행상의 키론에 의해 양육되었다는 우화가 있다. 그 키론은 밑에 보면은 켄타우르족이죠. 그러니까 반인반마죠. 절반은 인간, 절반은 말의 모습입니다. 이 그 켄타우르족이 그 인간의 스승으로 많이, 그러니까 가해 선생으로 많이 초빙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도 키론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는 거. 이것을 마키아벨리는 이 우화를 독창적이긴 하지만 잘못 해석한 바 있다. 이건 사람은 군주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는 인간이 덕과 정의에서 수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자가 폭력에서, 여우가 꾀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모두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마키아벨리의 해석이었다는 얘기고, 내 견해는 조금 다르다. 내가 보기에는 윤리적 해설이 먼저 만들어지고 우화가 나중에 꾸며졌다기보다는 우화가 먼저 만들어지고 해설은 나중에 고안된 것 같다. 이런. 사실은 이게 그 반인반마라는 게 이제 마키아벨리 이렇게 해석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이전에 또 인간은 또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힘든 그 습성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걸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직접 죽어야 되지만 그 공포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도 지나간 과거인데, 그러나 동물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동물을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키아벨리는 다른 해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5장. 그 다음에 인간의 지식은 물과도 같아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솟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좀 비유를 참 잘했습니다. 전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주입되는 지식을 뜻한다면 후자는 자연의 빛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을 뜻한다. 그래서 이에 보면은 철학에서 인간의 명상은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가거나 자의를 향해 집중되거나 인간 자신에게로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이 세 종류의 연구로부터 세 종류의 지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님 높이 올라가는 신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자의를 향해 집중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로 반사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철학, 즉 인간학의 그들이다. 그렇죠. 실제로 모든 사물에는 이와 같은 세 특징, 즉 신적 권능과 자연적 특성과 인간적 효용이 마치 세 개의 글자처럼 새겨져 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오히려 지식은 한 나무로부터 뻗어난 가지들처럼 분할된다. 이 밑줄기야말로 전체적이고 연속적인 차원과 크기를 갖는 것이다. 제1철학이나 근본철학이나 종합철학이라고 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보편학을 정립하고 구성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198쪽에) 보면은 7번째 줄점에 보편철학이란 어떤 특정한 철학 분야나 특정한 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통적이고 더욱 높은 단계에 속하는 모든 유익한 관찰들 및 공리들을 담을 그릇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면은 5번째 줄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공통의 발자국에 대한 지식, 즉 보편 지식은 아직 결핍되어 있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보편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겠죠. 제6장에 보면은 따라서 이 보편 지식은 무엇보다 만물에 대한 공통의 부모라는 이상을 갖는 바, 마치 하늘의 많은 것, 천상과 높은 하늘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낳은 케벨레, 여기 베레칸티아 여신, 케벨레죠. 케벨레 여신과 같은 위치라 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구분된 케벨레 여신은 대지와 농업의 여신이라고 그랬죠. 세 철학, 즉 신에 대한 철학, 자연에 대한 철학, 인간에 대한 철학 등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기를 한다. 이렇게. 신에 대한 철학, 이걸 신에 대한 철학을 자연신학이죠. 곧 자연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말한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맹성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식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신에 대한 철학이고 지식의 근원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신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즉 신에 대한 철학, 그다음 자연신학 같은 관점에서 다르다는 지식의 대상으로 보면은 신에 대한 철학, 지식의 근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연신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지식은 무신론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종교를 세우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지금 무신론을 정복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지만 종교를 세우지 못한다고 그랬죠. 202쪽에 실제로 무신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없었는데 이는 자연의 빛만으로도 무신론자로 하여금 어떤 신의 존재를 알도록 이끄실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우상숭배자나 미신숭배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늘 기적이 일어나곤 하겠다. 자연의 빛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일망과 참된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장인의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금능이요 기술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작품 역시 이미지가 아닌 그 제작자의 전능함과 지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째 줄에 성서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오직 인간뿐이다. 이미지는 인간이죠. 인간이고 자연에 대한 명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반드시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와 선하심을 증명하는 일로 국한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미신한테는 기적이 필요하고 무신론자한테는 기적은 필요 없다죠. 자연 빛만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이미지가 아닌 제작자의 전능함과 지혜를 보여준다. 고 했고, 그 자연에 대한 명상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와 선하심을 증명하는 일로 국한된다는. 그 다음에 203쪽에 7번째 줄점 보면은 주피터는 제우스는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황금 사슬로 가지고 막 끌어올렸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 이성애로 끌어내리거나 종속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신성한 진리를 향해 우리의 이성을 고양하고 다가가게 해야 할 마땅할 것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금지되고 있는 것은 단 2가지라고 얘기하면서 204쪽에 10번째 줄쯤에 천사를 우상처럼 섬기는 일, 다른 하나는 천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견을 늘어놓는 일. 천사도 역시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신에 대한 철학, 자연 신학은 끝이 났고요. 자연 철학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게 인간 철학이 되겠죠. 인간학. 이제부터는 자연 철학을 논의하기로 하자.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의 진리는 깊은 광산들과 동굴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을 광산과 용광로로 나누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작업을 둘로 나누면, 직업을 둘로 나누면, 자연 철학자가 하는 직업을 둘로 나누면 강부의 역을 맡는 자가 있고 대장장의 역을 맡는 자가 있다는 뜻이다. 전자는 찾아 캐어낸다면 후자는 재련하고 무두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를 쓰면 운의에 대한 탐구와 결실의 생산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변적 지식과 시술적 지식으로 혹은 자연과학과 자연지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아까 강부역, 대장장의 역을 이렇게 다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운에 대한 탐구, 결실의 생산, 사면적 지식과 시술적 지식,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자연적 지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참되고 결실 있는 자연 철학에는 언제나 이중의 계단이나 사다리가 함께 하기 마련이다. 실험으로부터 상승하여 운임의 발견에 이르는 사다리가 있는 반면 운이로부터 하강하여 새로운 실험의 발견에 도달하는 사다리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과학, 즉 자연에 대한 이론은 물리적인 것과 행위상학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행위상학은 기존의 의미와 의미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임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행위상학은 지금 자연과학은 물리적인 것과 행위상학적인 것을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는 행위상학은 기존의 행위상학의 용어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9조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는 내 것이라면 무조건 차별하고 반박하는 정신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학문의 신조를 제멋대로 꾸며내서 물론 옛 지혜를 모두 파괴하여 말살하고도 획책하였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10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학과학이 자리 잡은 진리 중에서 최고의 진리로 기록되고 증명된 것은 다음과 같은 gem구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게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가 이 210쪽에 밑에서 한 6번째 줄점 보면은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그런 기질을 배운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실로 제자를 경쟁적으로 모방하였던 듯이 보인다. 제자가 모든 민족을 정복하려 하였듯이 그 자신은 모든 학설을 정복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자에게 세상에 지극히 무익한 선례를 남긴 운 좋은 대지의 약탈자라는 칭호가 부여됐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운 좋은 학문의 약탈자라는 이름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 입장은 이하는 정반대이다. 나는 내 끝과 미래의 진보 사이에 친근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염원하며. 이런. 그래서 이제 다음에 3에 보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이제 행위상학이라는 용어를 내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문제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내 생각으로는 지금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제1철학 혹은 종합철학과 행위상학은 지금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혼동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별개의 판명한 두 분야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제1철학이죠. 지식 전체를 낳은 부모 내지 공통의 조상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행위상학이죠. 방금 자연과학의 한 분야 내지는 지류로 분류한 바 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외관념에 따르면 물리학은 물질에 내재하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을 연구하는 반면에 행위상학은 물질로부터 분리된 추상화된 그렇게 영원한 것을 연구한다. 물리학이 자연을 단지 존재와 운동의 견지에서 취급한다면 행위상학은 한 걸음 나아가 자연에서 이성이나 오성이나 밑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취급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자연철학 전체를 운인에 대한 탐구와 결실의 생산으로 구분하였거니와 앞에서 했었죠. 208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그 강보 역할과 대장장의 역할을 설명할 때 운인에 대한 탐구, 결실의 생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연과학과 자연적 지혜 이런 표현도 있었고. 자,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212쪽에 원인 탐구와 관련된 분야를 다시 한번 기존에 정립된 원인 분류법에 따라 세분할 차례가 되었다. 이 원인 분류법에 따르면 물리학 분야는 진료인과 작용인을 연구하고 다루는 것이고 행위상학 분야는 행상인과 목적인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물리학은 진료인,
작용인이고 행위상학은 행상인과 목적인입니다. 우리가 방금 물리학이라는 용어를 흔히 관능적으로 사용되듯 의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대신 그것의 어원적 의미에 사용하겠다. 이 경우에 물리학은 자연사와 행위상학 사이의 중간점에 위치한다. 자연사가 다양한 사물을 취급한다면 물리학은 원리를 다루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논리만을 취급하고 행위상학은 고정되고 불변적인 원인을 취급한다. 그래서 똑같은 불로 부드러운 진흙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단단한 양초를 녹이기도 한다. 그래서 불은 진흙에 대해서만 단단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양초에 대해서는 녹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듯 물리적 원인은 진료에 따르는 것, 진료인이요. 진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 작용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물리학은 원인을 다루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원인. 그래서 물리학 분야는 진료인과 작용인이 있다는 거죠. 물리학은 세 분야로 나뉘는데 214쪽입니다. 214쪽이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분야는 사물의 짜임새나 구성을 전체적인 것으로 다룬다. 둘째는 사물의 원리나 시간적 근원들을 다루는 분야고 세 번째는 사물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관한 분야로 다룬다. 개별 실체를 다루든지 각 실체의 성질이나 본성을 다룬다고 됐어요. 이 중에서 두 분야는 통합되거나 접합된 자연을 연구하며 세 번째 분야는 흩어지거나 분산된 자연을 연구한다. 물리학의 세 분야는 방금 얘기했죠. 세 개 분야는 뭐 이렇게 결핍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연구가 그런 얘기고. 어쨌든 각 분야에 대해 사람들의 노력이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호 행위사학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행상인과 목적인 했죠. 아까 물리학은 진료인과 작용인이라고 그랬고 행위사학은 행상인과 목적인에 대한 연구는 역할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중 행상인에 대한 연구는 쓸모없고 헛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기존의 뿌리 깊은 편견을 쫓아 인간의 연구 능력으로는 본질적인 행상 즉 진정으로 차별적인 특징들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에 반하여 나는 행상의 발견이야말로 모든 지식을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발견될 수만 있다면. 발견 가능성을 놓고 말하자면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육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능한 항해사의 잘못된 전철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재밌는 표현이죠. 이와 관련하여 플라톤은 그 이데아론에서 행상이야말로 진정한 인식 대상임을 증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의 견해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가 행상을 진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고려한 탓이었다. 그런 행상이 진료에 의해 제한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신학으로 관심을 돌렸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자연 철학은 온통 신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건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이제부터 나는 실체의 행상을 논의하되 인간의 행상은 논외로 하겠다. 인간의 행상에 관해서는 여호와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언급된 바 이 점에서 인간은 물로 하여금 낫게 하고 땅으로 하여금 낫게 한 다른 피조물들과는 두루시 구별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실체의 행상은 합성이며 이식 같은 작용으로 인해 그 수요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16쪽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물리학은 그 본성들의 진료인과 작용인을 다룰 뿐 행상들을 다루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물거품과 눈의 흰색이 눈인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들면서 그것은 작용인에 해당되는 바 작용인은 행상의 운반자일 뿐 행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발견 방법으로는 행상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오류의 뿌리는 인간들이다 했습니다.
인간이다. 아무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출발하곤 하였던 것이다. 내가 방금 결핍을 지적한 행위상학의 발칼은 다음 두 측면에서 특히 탁월한 효용성을 갖는다. 첫째, 무한에 가까운 개별 경험들을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작업은 모든 학문의 의무이자 미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게 행상을 발견하는 이게 행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상학에서. 그렇죠. 아까 저기, 물리학은 아까 진로인과 작용인이고, 행상학 분야는 행상인과 목적인이라고 그랬죠. 217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실로 모든 학문은 3단 피라미드 형태로 엮인다. 그 밑바닥에 해당되는 것이 역사로, 자연 철학의 경우는 자연사가 맨 밑바닥을 이루고 그 다음 단계는 물리학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행위상학이 차지한다는 거죠. 자연사, 물리학, 행위상학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119쪽에 두 번째 줄에 이들에 따르면 가장 높은 지식은 복수성이나 다양성을 가장 적게 가진 지식일 것인즉 사물의 제일 단순한 행상이나 차별적 특징을 연구하는 행위상학이야말로 바로 이런 지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상학은 극소수의 행상들만을 고려한 바, 사물의 다양성은 그 행상들이 배분된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협조한 결과로 형성된다고 하겠다. 그 다음 둘째, 첫째가 어디 쓰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막 217쪽의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첫째, 무한에 가까운 개별 경험들을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둘째입니다. 둘째, 행위상학의 역할에 대한 역할의 가치와 신뢰를 부여하게 되는 두 번째 측면은 그것이 인간의 권력을 해방한다는 점이다. 행위상학은 인간이 수행하는 일과 그 결과에 대해 최대의 자유와 최대의 가능성을 선물한다. 그 다음에 220쪽 중간에 7. 행위상학이 수행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목적인에 대한 연구이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핍되었다기보다는 자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의 밑에서 지금까지 목적인은 물리학 연구의 대상인 다른 원인, 진로인, 작용인과 무분별하게 뒤섞여 취급되어 왔는 바 이런 혼동은 실제 물리적 원인에 대한 은밀하고 근면한 연구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거짓 원인에 안이하게 머무는 채 더욱 심오한 발견을 단념하고 심지어 방해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게 목적인에 대한 연구가 물리 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고, 이런 장애로 인해 물리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였거나 침묵으로 넘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 거죠. 밑에서 222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221쪽에 물리적 원인을 낱낱이 규명한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자연철학보다는 데모크리스토스 같은 학자들의 자연철학이 더욱 실질적이고 훌륭하다. 그래서 데모크리스토스를 실시한 일부 학자들은 사물의 본성 속에 어떤 정신이나 이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무수한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그 스스로 유지되는 사물의 형상을 찾으려고 했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목적인의 연구를 각기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의 일부로 보았다. 플라톤은 신학의 일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일부로 삼았다는 말이다. 나는 목적인들이 그것들의 고유한 영역 안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참되지 않다든지 연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물리적 원인의 경계 안까지 침투하여 물리적 원인의 파멸과 소멸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적인 것과 물리적 원인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 할 수 있죠. 밑에 5번째 줄에 보면 4번째 줄에 두 종류의 원인이 모두 진실이고 양립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이 있다. 한 원인이 의도를 밝힌 것이라면 다른 원인은 오직 결과만을 밝힌 것이다. 이렇듯 의도되고 목적된 바를 밝히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문시하고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고 높이려는 것이다. 통치 행위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될 수 있다. 위대하고 심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가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나 목적의 도구로 삼되 이용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도를 알리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실천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행위상학에 대한 논의를 맺기로 한다. 행위상학의 이 뒷부분, 즉 목적인에 대한 연구가 현존한다는 것은 나 역시 인정한다. 다만 그것이 적절한 능력으로 한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즉 물리적 원인 경계안까지 침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리적 원인을 분석하는데 헷갈리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